당장 기증 철회해. 내 장기 따위 내 아들한테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며느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떨리는 손으로 장기 기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1년 전에 등록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서. 쫓겨난 며느리가 남편 몰래 자신의 간을 내놓겠다고 등록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집안 남자를 살리려 한 걸까요? 그리고 수술대에 오른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봄 3월의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민서가 펜을 들어 서류 위에 담담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됐어. 민서가 서류를 준혁 쪽으로 밀어냅니다. 준혁은 옆에 앉은 변호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어머니 오정숙 여사가 직접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의 빈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펜촉을 종이에 대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가 재빠르게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룸을 나갔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준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서는 인사 한마디 없이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은 테이블에서 한참 동안 빈 의자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앉았던 자리에는 그녀가 마시다 남긴 물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민서는 택시를 잡아타고 한성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리자 오정숙 여사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서며 민서를 맞이했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구나. 짐 찾으러 온 거지? 오정숙 여사가 손뼉을 치며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김 실장, 저 사람 짐 현관 밖으로 내놔. 가사도우미가 머뭇거리자 오정숙 여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뭘 꾸물거려. 빨리 안 해? 민서의 짐이 현관 밖으로 던져지듯 내팽개쳐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소지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며 모욕을 참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서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사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렸어.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 거지. 민서는 아무 대꾸 없이 흩어진 짐을 주워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택 정문을 나서던 민서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준혁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준혁은 어머니의 압박 앞에서 단 한 번도 민서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어 저택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를 끌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청담동의 단골바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을 비우고 또 채우고 또 비웠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 대학 동기 박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식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20년 지기 절친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동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야간 당직 중이었던 것입니다. 젠장. 준혁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정숙 여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잘 처리했구나. 이제 제대로 된 혼처를 알아보마. 준혁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준혁이 비틀거리며 발을 나섰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강남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한 트럭 한 대가 준혁의 차량 운전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량이 3바퀴 이상 굴렀습니다. 강남대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처참하게 구겨진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준혁을 가까스로 구출했습니다. 준혁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즉시 오정숙 여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벽 4시 병원에 도착한 오정숙 여사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당직 중이던 박동현이 오정숙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 박동현입니다. 준혁이 대학 동기요. 오정숙 여사가 동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동현이구나. 우리 준혁이 어떻게 된 거야? 살 수 있는 거야? 동현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사고로 간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준혁이가 원래 간이 안 좋았는데 그게 겹쳐서 상태가 위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야? 72시간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다리가 풀리며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식이라니. 그럼 다른 간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어떻게든 구해봐. 어머님, 72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뇌사자 장기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가져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정숙 여사가 동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준혁이 그냥 죽으라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생체 간이식이요. 건강한 사람한테서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겁니다. 동현이 병원 장기 이식센터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 준혁을 위해 미리 등록된 기증자가 있는지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을 검색하던 동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1년 전에 등록된 지정 기증자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민서였습니다. 동현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 판정을 받고 정밀 검사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준혁은 아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 찾아와 준혁을 위한 지정 기증자로 등록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간기능 검사, CT 촬영, 심리 상담까지 모든 사전 검사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동현이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몇 시간도 안 된 전처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직업윤리가 먼저였습니다. 동현이 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서 씨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지정 기증 대상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교동의 작은 원룸에서 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좁은 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핸드폰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서 씨 맞으시죠? 삼성서울병원 이식 코디네이터입니다. 1년 전에 등록하신 지정 기증 대상자가 응급 상황이라서 연락드렸습니다. 민서가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정 기증 대상자, 그건 전 남편 강준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원룸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에 머물렀습니다. 결혼 첫 해에 준혁이 직접 골라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혼 짐을 쌀 때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었습니다.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서는 1년 전 몰래 기증 등록을 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의사는 준혁의 간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등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서가 이식외과 상담실로 들어섰습니다. 박동현이 복잡한 표정으로 민서를 맞이했습니다. 민서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검사 이후로 몸 상태가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하려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해야 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간 기증자 중 약 0.5%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1년 전에도 들었으니까요. 동현이 서류를 꺼내 민서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직후의 기증이라 병원 윤리위원회 긴급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는 심리상담사 면담도 받으셔야 하고요. 다 하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어요. 그날 오후 민서는 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심리상담사와 30분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사가 민서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이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정말 본인의 의지로 기증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전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니고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련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랑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상담사가 잠시 민서를 바라보다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민서의 기증을 승인했습니다. 민서가 최종 승인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떤 마음인 걸까?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언니분이라도.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한테는 수술 끝나고 알릴게요. 괜히 걱정만 시킬 테니까. 민서가 수술 전 최종 검사를 위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정숙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오정숙 여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검사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민서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전현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오정숙 여사는 곧바로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식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로서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내 아들한테 간을 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 보호 규정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성그룹 이사장 부인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한성그룹 이사장실에서 직접 병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측은 결국 기증자 신원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증자 성함은 이민서 씨입니다. 오정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이혼한 전 며느리가 아들의 장기 기증자라니. 오정숙 여사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 민서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민서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당장 기증 철회해. 오정숙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장기 따위 내 아들한테 필요 없어. 알았어? 주변을 지나가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속셈이야? 돈이 필요한 거야? 얼마면 돼? 민서가 팔을 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몸이고 제 선택이에요. 어머님이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오정숙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생체 기증자한테는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범죄가 되거든요. 오정숙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오정숙 여사가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병원 보안팀이 달려와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소란 소식을 듣고 박동현도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동현이 오정숙 여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어머님이 막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현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상담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동현, 너 우리 집안에서 뭘 먹고 자랐는지 알면서 이래? 동현은 대꾸하지 않고 민서를 데리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동현이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요. 3년 동안 저런 말 많이 들었으니까. 동현은 그 말에서 민서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짐작했습니다.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편 오정숙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병원 이사장실을 찾아가 거액의 기부금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으면 안 돼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그 여자 장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줘요. 이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담당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동현이 회의실로 들어와 오정숙 여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생체간 이식은 혈액형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간 크기, 혈관 구조, 건강 상태까지 다 맞아야 해요. 민서 씨는 1년 전부터 이 모든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준혁이한테 맞는 유일한 기증자예요. 오정숙 여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새로 찾으면 되잖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새 기증자를 찾아서 검사하려면 최소 2주에서 3주는 걸립니다. 준혁이한테는 72시간밖에 없어요. 오정숙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술 준비하러 가봐야 합니다. 어머님도 좀 쉬세요. 오정숙 여사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서는 병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과의 지난 3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건 대학 도서관이었습니다. 준혁이 책을 떨어뜨렸고 민서가 주워서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린 조촐한 결혼식.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과 감시 속에서도 준혁의 웃음 하나로
버텨왔던 날들. 민서의 머릿속에 결혼 2년 차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흥신소를 통해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민서와 대학 동기 남자가 함께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 사진. 오정숙 여사는 그 사진을 준혁에게 보여주며 불륜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준혁아,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어. 이건 조작된 거야. 민서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준혁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네가 솔직하게 말해.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민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창밖의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서가 그 달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에서는 준혁이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밤새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오정숙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보호자 확인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오정숙 여사가 서류를 받아들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기증자란에 이민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기증동의서 완료, 윤리위원회 승인 완료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나섰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문득 결혼 초기에 민서가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 이민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서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그때 찬물을 끼얹듯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두고 보지 뭐. 오정숙 여사가 괴로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서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오정숙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서를 태운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동현을 포함한 이식외과 팀이 민서의 간 우엽을 절제하여 준혁에게 이식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중간에 민서의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집도의가 긴박하게 지시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오정숙 여사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8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이에요. 오정숙 여사의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회복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던 민서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민서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급히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동현이 달려와 민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긴급 검사 들어가요. CT 준비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을 잘라낸 부위 근처의 담도가 손상되어 담즙이 배 안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뇌출혈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재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를 태운 침대가 다시 응급수술실로 실려갔습니다. 동현이 수술복을 갈아입으며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손상된 담도를 봉합하고 배 안에 고인 담즙을 씻어내는 긴급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의 재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로비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접수 데스크로 뛰어온 그녀는 이민서 환자의 보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서의 친언니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미국에서 IT 기업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대학 동기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은 건 불과 12시간 전이었습니다. 민서가 전 남편에게 간을 기증했다가 합병증으로 재수술 중이라는 소식에 수진은 곧바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민서 환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가시면 됩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던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기실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차가운 인상. 수진은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당신이 오정숙이죠? 수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이민서 언니예요. 이수진. 오정숙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서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동생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수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민서가 매주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울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야 한다고. 명절 때 친정 오려고 하면 번번이 막았다면서요? 오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안 행사 있으면 손님들 앞에서 하녀처럼 부려먹었다고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짓이에요? 그건 오정숙 여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 아들 좋아한 죄밖에 없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혼하자마자 당신 아들 살리려고 간까지 떼어줬어요. 지금 수술실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오정숙 여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박동현이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동생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동현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상된 담도를 봉합하고 배 안에 샌 담즙을 씻어내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출혈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 담즙이 새면서 감염이 생겼습니다. 동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8시간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수진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동현이 수진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동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면회 가능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수진이 중환자실로 들어가 민서의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민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민서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야, 이민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민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왜 그 남자를 살리려고 한 거야? 바보야, 진짜.
수진의 눈물이 민서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준혁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준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이야. 네가 사고가 났었어. 사고? 준혁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복부에 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링거와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수술 받은 거야? 오정숙 여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간이 많이 다쳐서 이식 수술을 받았어. 이식? 누구 간을 받은 건데? 오정숙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쉬어야 해. 준혁이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 간이냐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동현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깨어났구나. 동현이 다가와 준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현아, 내가 누구 간을 받은 거야? 동현이 오정숙 여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현이 어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자.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수상했습니다. 간호사 좀 불러줘. 준혁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의료 기록 좀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오정숙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요. 보여주세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결국 태블릿을 가져와 의료 기록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장기 기증자란에 적힌 이름. 이민서.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 여자. 그녀가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서 준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어디 있어? 준혁이 링거를 단 채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준혁아, 누워있어. 아직 움직이면 안 돼. 동현이 준혁을 붙잡았습니다. 민서가 어디 있냐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동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가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겼어. 담도가 손상돼서 재수술을 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뭐? 감염이 심해서 의식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48시간이 고비야.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나 때문에 민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동현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네가 쓰러지면 민서 씨가 희생한 의미가 없어져. 정신 차려. 준혁이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이혼 당일 레스토랑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서를 보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며 당황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준혁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서가 기증자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숨겼어? 오정숙 여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여자 장기 따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 여자?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직도 민서를 저 여자라고 불러? 나한테 간까지 떼어준 사람을? 준혁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나를 위해서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서 쫓아낸 것도, 우리 결혼 망친 것도, 2년 전 그 사진도 다 나를 위해서였어요? 오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현아, 지금 민서 볼 수 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보호자만 가능해. 근데 동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의료진 자격으로 같이 가줄게. 잠깐만 기다려. 동현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걷기 힘든 준혁을 태우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한 준혁이 민서의 병상 앞에 섰습니다. 산소호흡기와 각종 장비에 연결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민서. 준혁이 말없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수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동생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준혁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오자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강준혁이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간 수진의 손이 준혁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사고 당해놓고 우리 민서한테 장기까지 받아갔으니 속이 시원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동생이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런데도 이혼 직전까지 당신 편 들려고 했던 거 알아?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당신 몰래 기증 등록까지 해놨던 거 알아?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민서한테 이래?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뺨을 맞은 자리를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정숙 여사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언니가 느꼈을 분노와 고통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오정숙 여사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민서가 쓰러진 지 3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던 수진이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민서야? 수진이 급히 민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민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간호사, 간호사 좀 와주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민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체크하고 각종 수치를 살폈습니다. 박동현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제 말 들려요? 민서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감염 수치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수진이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민서. 정신 차렸어? 민서가 흐릿한 시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언니, 울지 마. 힘겹게 내뱉은 말에 수진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알았어? 민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민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됐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걱정은 왜 해? 너 이 꼴 된 게 다 그 사람 때문인데. 언니. 민서의 간절한 눈빛에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이야. 내 덕분에 살았어. 민서가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년. 같은 날 오후 준혁이 담당 간호사에게서 민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휠체어를 밀며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구에서 수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어딜 가려고? 수진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민서 좀 보려고요.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준혁이 간청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생 얼굴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동생한테 필요한 건 안정이야. 당신이 아니고.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준혁은 민서에게 해야 할 말들을 가슴속에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담당이가 수진에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봉합 부위가 잘 아물고 있고 간 기능 수치도 회복 중입니다. 그럼 완전히 나은 거예요? 다만 담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3개월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수진이 수첩을 꺼내 검진 일정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합니다. 담당이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나 퇴원하면 꽃집 열고 싶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꽃집? 응.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 작은 가게라도 내서 꽃 팔면서 살고 싶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은 다음에 생각해. 오히려 목표가 있어야 회복도 빠를 것 같아. 민서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한참 동생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온라인으로 상가 몇 군데 알아볼게. 고마워, 언니.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웃음에 수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민서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 앞 간호사 스테이션에 이름 없이 꽃바구니와 손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 민서는 누가 보낸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필체와 내용에서 준혁임을 알아챘습니다. 민서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그 꽃들을 병실 창가에 하나씩 놓아두었습니다. 수진이 매일 도착하는 꽃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다 그 사람이 보낸 거지? 민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려. 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민서는 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정성스럽게 놓아두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이 완전히 다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퇴원 후 어머니가 있는 한성가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살던 압구정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준혁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아, 언제 집에 오는 거야? 당분간 안 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오정숙 여사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준혁아, 끊을게요. 준혁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회사에도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사유로 3개월간 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인사팀은 전무의 갑작스러운 휴직에 당혹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여사의 지시로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박동현을 만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소주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준혁이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어머니 말만 듣고 민서한테 얼마나 무책임하게 대했는지 준혁이 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특히 2년 전에 어머니가 보여준 그 사진 있잖아. 민서가 다른 남자랑 찍힌 거. 응. 민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었어. 어머니 말만 믿었지. 동현이 준혁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진 너무 이상했어. 조작된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못 봤어. 동현이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사진 진짜였어? 모르겠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동현이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 쪽 인맥이 좀 있거든. 한성과 관련해서 흥신소 쓴 기록이 있는지 알아볼까?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해볼게. 확실한 건 장담 못하지만.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민서 회복이 먼저야. 그 문제는 민서가 다 나은 다음에 제대로 파헤쳐 볼게.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근데 민서 씨가 쉽게 마음 열지는 않을 거야. 알아. 준혁이 술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 거야. 진심을 보여줄 거야. 동현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서가 병원 옥상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따뜻한 봄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민서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옆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민서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 있어.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아. 어머니 말만 듣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민서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네가 나 몰래 기증 등록까지 해뒀다는 거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민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 안 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까지 휠체어 밀어다 줄까? 민서가 거절하려다가 지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을 대로 해. 준혁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동생의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민서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안 만날 거야?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다만 이번에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꽃집에 집중하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가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서 준혁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치자 준혁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던 민서가 살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눈빛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퇴원 2달 후인 6월 초 서교동의 작은 상가에 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이번 기간 동안 알아봐둔 곳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민서가 직접 기른 화분과 계절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2번째 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조촐한 개업식에는 언니 수진, 동네에서 사귄 지인 몇 명, 그리고 병원에서 인연이 된 담당 간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민서가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미니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민서야, 축하해. 가게 정말 예쁘다. 수진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언니가 상가 알아봐준 덕분이야. 민서가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개업 첫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가 굳어졌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분위기 좋다. 뭘 찾으세요? 민서가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흰 작약 있어? 있어요. 민서가 냉장 진열대에서 흰 작약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그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동현이가 알려줬어. 수진 씨한테 들었다고.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현 선생님도 참 입이 가볍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불쾌함보다 어색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건데 단골 할인 있어? 없어요. 민서가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준혁이 꽃값을 계산하고 작약 다발을 들었습니다. 그럼 또 올게. 준혁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서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 준혁은 매주 2~3번씩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소한 꽃다발을 주문하면서 민서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예전처럼 재벌가 도련님 행세를 하지 않고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오늘 화분 정리 좀 도와줄까? 민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님이 왜 그래요? 손님 아니고 자원봉사자야. 준혁이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야, 거기 말고. 민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디로 옮겨? 저쪽 창가로.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화분을 옮기고 민서가 위치를 지시하고 2사람은 그렇게 함께 땀 흘리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7월의 어느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꽃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뭐해? 들어와. 준혁이 흠뻑 젖은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수건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바보야? 우산도 없이 왜 서 있어? 갑자기 비가 와서. 준혁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2사람이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있잖아.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니가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현이가 알아봐줬어. 병원 쪽 인맥을 통해서. 뭘 알아봤는데? 어머니가 명동에 있는 흥신소를 썼더라. 거기서 너랑 대학 동기 남자가 같이 있는 것처럼 사진을 합성했어. 민서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현이가 그 흥신소 계약서, 사본이랑 원본 사진 파일까지 구했어.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오정숙 여사의 이름과 흥신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내가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거. 그 사진이 가짜라는 거.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왜 더 강하게 해명 안 했어? 네가 스스로 나를 믿어주길 바랐어. 민서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부부잖아.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성그룹 전무직 사임했어. 이제 재벌가 생활은 끝이야. 진짜로? 응. 지금 사회적 기업 준비하고 있어.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회사야. 사업계획서도 다 썼고 관련 기관에 제출도 했어. 자금은 어떻게 해?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할 거야.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릴 거야. 민서가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어? 뭐라고 하든 이번엔 내 결정이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민서는 처음으로 준혁이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8월이 되었습니다. 준혁과 민서는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고 꽃집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결혼 생활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범한 연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미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민서가 다시 준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민서. 너 정신 나갔어? 수진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일단 들어봐. 뭘 들어? 또 상처받으면 어쩔 건데? 이번엔 달라. 언니 눈으로 직접 봐. 민서의 말에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출국 전에 그 사람 만나볼게. 수진의 미국 출국 전날 세 사람이 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제 결정입니다. 어머니와는 상관없어요. 민서가 또 아프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재벌가 생활 포기하고 힘들어지면 후회 안 해? 이미 포기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수진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고 준혁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 하지만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서의 얼굴을 보며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수진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동생 또 올리면 내가 미국에서 날아온다. 그때는 뺨 한 대로 안 끝나. 그 말은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9월 어느 가을 저녁 준혁이 민서를 남산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준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반지 내 돈으로 직접 샀어. 결혼할 때 작은 반지밖에 못 줘서 미안했는데 이번에도 비싼 건 아니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진심이야. 민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민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말할 거야. 준혁이 민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락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통보하러 가는 거야. 혼자 가.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같이 가자.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성가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오정숙 여사가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서랑 재혼할 겁니다. 뭐라고? 오정숙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락 여부랑 상관없이 진행할 겁니다. 미쳤어? 다시는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 상속권 포기할 각오돼 있어? 네, 각오됐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회사도 그만뒀고 제 길 갈 겁니다. 오정숙 여사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민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도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10월 말 첫눈이 내리는 날 설해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재혼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수진, 박동현, 그리고 몇몇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합니다. 동현이 축사를 했습니다. 식장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준혁이 전세 계약한 설해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혼 3개월 후인 다음해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서가 꽃집에서 평소처럼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팠습니다. 민서가 허리를 숙이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온몸에 오한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마침 가게에 있던 단골 손님이 달려왔습니다. 민서가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서교동 두 번째 봄꽃집이요. 빨리 와주세요. 단골 손님이 급히 신고했습니다. 민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준혁은 사회적 기업 함께걸음 설립 준비 미팅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뭐라고요? 민서가요? 준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혁이 회의실을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준혁이 담당이를 찾았습니다. 제 아내 이민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이가 검사 결과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1년 전간 기증수술 때 봉합했던 담도 부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도요?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담즙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감염이 생긴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내시경으로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시술을 해볼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준혁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민서가 아픈 게 자신에게 간을 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동현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민서가 나한테 간을 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야, 정신 차려. 동현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담도가 좁아지는 건 생체간 기증자 10명 중 1명 정도에서 생기는 거야.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그래도 지금 네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민서 씨한테 필요한 건 네가 옆에서 버텨주는 거야.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 경우는 좁아진 부위가 간 안쪽 깊은 데 있어서 내시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정신 차릴게. 며칠 후 민서가 입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밤새 지키고 있던 준혁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 들어? 응. 내가 왜 여기 있어? 가게에서 쓰러졌어. 담도에 문제가 생겼대. 민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시술 먼저 해본대. 그걸로 안 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 민서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사회적 기업 준비도 늦어지고 돈도 다 쓰고 있잖아. 준혁이 민서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사는 나중에 해도 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준혁이 민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준혁은 재벌가를 떠나면서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을 모두 끊은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해 모아둔 돈이 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중 절반을 민서의 치료비로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은 잠시 미뤄도 돼. 민서 건강이 먼저야. 준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수진이 미국에서 급히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서 상태가 어때? 지금 입원 중이야. 내시경 시술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해. 치료비는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할 거야.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 5천만 원 보낼게.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동생 곁만 지켜. 형님, 그건 거절하지 마. 우리 동생이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오정숙 여사는 아들 며느리의 재혼 소식 이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심각한 병으로 입원했다는 소문이 비서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입원했다고? 오정숙 여사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원이랑 병명, 치료 상황 자세히 알아와. 비서가 며칠 후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민서가 1년 전 준혁에게 간을 기증한 후유증으로 담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정숙 여사의 보고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득 민서가 처음 결혼 인사를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오정숙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정숙 여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 상태는 어떠냐? 오정숙 여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혁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끼리 해결하겠습니다.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돌아서려는데 병원비 수납 창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창구 앞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한도가 초과됐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준혁이 지갑을 뒤졌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서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시경 시술을 시도했지만 좁아진 부위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담당이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시술이 실패했습니다.
담즙이 여전히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도를 새로 연결하는 수술이요.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성공률은요? 일반적으로 85% 정도입니다. 하지만 민서 씨는 이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안쪽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서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위험하다며? 누가 그래? 간호사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설명했다고 하던데. 민서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내가 수술 중에 잘못되면 재혼한 거 후회해? 그런 말하지 마. 준혁이 민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아직 해야 할 일 많아. 내 꽃집도 더 키워야 하고 나도 회사 성공시켜서 내한테 자랑해야 해. 준혁이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런 준혁을 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준혁이 민서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두 사람이 병실 침대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밤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민서가 준혁의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다시 만나줘서.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가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침대 옆을 걸으며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오정숙 여사였습니다. 민서의 침대 앞에 서서 말없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과 민서 모두 놀란 눈으로 오정숙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 이겨내라. 꼭 살아서 나와. 민서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서를 태운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과 오정숙 여사가 수술실 앞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빨간 수술 중 불빛이 켜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잠시 후 동현도 달려와 합류했습니다. 수술 집도하시는 분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야. 믿고 기다리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6시간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으로 민서의 무사를 빌면서 6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새로 연결한 담도에서 담즙이 잘 빠져나가고 있고 환자분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준혁의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서 있던 오정숙 여사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현이 집도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어. 민서 씨가 해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현이 집도이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경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기간 동안 연결 부위가 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 관리도 중요하고요. 집도이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3일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본 다음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퇴원 후에도 6개월간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다음 날 민서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준혁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났어? 준혁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지? 준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서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지 마. 민서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끝났어. 3일 후 민서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여사는 아들이 아닌 민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침대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오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널 사랑하는 것도 네가 준혁이를 위해 희생한 것도 다 외면하려고만 했어. 민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년 전에 오정숙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짜 사진 말이야. 내가 명동에 있는 흥신소 시켜서 만든 거야. 민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랑 있는 것처럼 합성한 거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오정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그 사진이 가짜라는 거요. 하지만 어머님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리네요. 민서가 오정숙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정숙 여사가 민서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했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병실 문 앞에서 준혁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다음 날 오정숙 여사가 준혁에게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두 모자가 병원 옥상 정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4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오정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민서를 반대했는지 말해줄게.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재벌가로 시집왔어. 그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 오정숙 여사의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다.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매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어머니. 그러다 너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때부터 오직 너 하나만 바라보고 30년을 살았어. 오정숙 여사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갈까봐 무서웠어. 내가 그게 병적인 집착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준혁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이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원망 많이 했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다만 앞으로는 민서를 가족으로 제 아내로 대해주세요. 오정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에는 진짜로. 두 모자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민서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담당이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연결 부위가 잘 아물고 있어요. 간 기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퇴원 가능합니다. 다만 퇴원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에 꼭 검진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퇴원 후 민서는 설해마을 빌라에서 한 달간 요양했습니다. 준혁이 매일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오정숙 여사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직접 만든 반찬과 보양식을 가지고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돼요. 민서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주 와야지. 며느리 밥 챙기는 게 시어머니 할 일 아니야? 오정숙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정숙 여사가 베란다의 화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서야, 나도 꽃 가꾸는 법 좀 알려줄 수 있어?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응. 집에 화분 몇 개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베란다 화분에 흙을 고르고 물을 주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서툰 손길로 잎을 다듬는 모습을 보며 민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오정숙 여사가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네가 준비하던 사회적 기업 있잖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돈은 안 받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 오정숙 여사가 손을 들어 준혁을 멈췄습니다. 초기 투자금 5억 원 줄게. 그리고 한성그룹 계열사들이랑 일할 수 있게 연결해 줄게. 어머니, 대신 경영에는 일절 안 끼어들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돈은. 이건 투자가 아니야. 오정숙 여사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너희한테 진 빚 갚는 거야.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민서에게 어머니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민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받아. 정말? 어머님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셔.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화해의 한 방법이야. 준혁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오정숙 여사의 후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모자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1개월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이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상 소견 없습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꽃집 다시 열어도 되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괜찮습니다. 민서가 드디어 2번째 봄 꽃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재개업 첫날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은 오정숙 여사였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민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예쁜 꽃다발 하나 줘. 민서가 미소 지으며 흰 장미와 핑크 작약을 섞어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여기요, 어머님. 오정숙 여사가 꽃다발을 받아들다가 다시 민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네.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여자가 서먹하지만 따뜻한 첫 포옹을 나눴습니다. 마침 가게에 들어온 준혁이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설해마을 빌라에서 소박한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준혁, 민서, 오정숙 여사, 박동현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가 직접 만든 요리와 오정숙 여사가 가져온 고급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동현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민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이민서. 얼굴 좋아졌네.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현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5사람이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화해와 용서의 결실이었습니다. 1년 후인 다음해 4월이었습니다. 민서의 2번째 봄꽃집은 SNS에서 화제가 되어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파트타임 직원도 1명 고용했습니다.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할 정도로 가게가 성장했습니다. 준혁의 사회적 기업 함께 걸음도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립 1년 만에 장애인 직원 25명을 고용했습니다. 친환경 화훼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시상식 날 준혁이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 민서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2분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객석에서 민서와 오정숙 여사가 나란히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가 눈을 떴는데 평소와 몸 상태가 달랐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왜 이러지? 민서가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메스꺼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입니다. 민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아기집이 잘 보여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간 기증 수술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기록 확인해 봤는데 지금 간 기능은 정상이에요. 주에 깊게 관찰하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민서가 병원을 나서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가 수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나 임신했어. 화면 너머로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진짜? 내가 이모가 된다고? 응. 어머. 준혁한테는 말했어? 아직. 어떻게 말할지 고민 중이야.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혁 생일이 다음 주잖아. 그때 서프라이즈로 알려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33번째 생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서가 직접 식탁을 꾸미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준혁이 집에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민서가 웃으며 준혁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선물 있어. 민서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아기 신발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준혁이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2사람이 한참을 부둥켜 안은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소식은 오정숙 여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오정숙 여사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할머니가 된다고? 네, 어머니. 어머. 세상에. 그 주말
오정숙 여사가 백화점에 가서 아기용품을 잔뜩 샀습니다. 베넷저고리, 딸랑이, 아기 이불. 예비 할머니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임신 기간 동안 무리하지 마. 꽃집 일이 힘들면 직원 더 구해. 비용은 내가 낼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긴. 내 손녀 손자 낳아줄 건데. 전화기 너머로 오정숙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모녀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름이 되어 민서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준혁은 출산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빌라의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몄습니다. 육아 서적을 10권이나 읽었습니다. 매일 저녁 태교 음악을 틀고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얼굴 보여줘. 민서가 그런 준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 뭘? 네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 줄. 준혁이 민서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바보였지. 이제는 달라. 9월 수진이 미국에서 3개월 유급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진짜 안 와도 되는데. 시끄러. 내 동생 첫 아기 낳는데 내가 없으면 되겠어? 수진이 민서의 식단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준혁과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녔습니다. 형님, 이 유모차 어때요? 괜찮네. 근데 저쪽에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준혁은 처형과의 관계가 어느새 친남매처럼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갈까요? 오, 좋아. 네가 사. 알겠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현도 한 달에 2번씩 부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민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혈압 정상, 부종도 없고 아주 건강해요. 고마워요, 동현 씨. 대신 아기 태어나면 내가 첫 건강 검진 해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줘요. 동현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말, 첫눈이 내리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서가 잠에서 깨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준혁아, 나 진통 오는 것 같아.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병원 가자. 빨리. 준혁이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민서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달리는 동안 수진과 오정숙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10시간의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15분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체중 3.2kg입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준혁과 오정숙 여사, 수진, 동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어났대. 여자아이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작은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이다. 오정숙 여사가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진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서 정말 잘 해냈다. 아기의 이름을 짓는 날이 왔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여러 이름 후보를 가져왔습니다. 하윤이 어때?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야. 민서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강하윤. 예쁜 이름이에요. 마음에 들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정숙 여사가 병실에서 갓 태어난 손녀를 처음 안아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오정숙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할머니로서 좋은 사람이 될게. 오정숙 여사가 하윤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낸 민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신생아 돌봄에 전념했습니다. 밤중 수유와 기저귀 교체를 번갈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초보 부모의 일상이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도 일주일에 2번씩 도우미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반찬을 채워놓았습니다. 꽃집은 민서가 복귀할 때까지 수진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이 보조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민서의 출산 소식에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음해 11월 말 하윤이의 첫 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민서의 꽃집에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가게 안은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민서, 오정숙 여사, 수진, 동현을 비롯한 친구들과 이웃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수진은 이번에는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자, 이제 돌잡이 할 시간이야. 민서가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놓았습니다. 청진기, 마이크, 붓, 그리고 꽃. 하윤이가 테이블 앞에 앉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꽃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 꽃 잡았어.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 따라 꽃집 할 모양이네. 오정숙 여사가 하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뭘 하든 우리 하윤이가 최고야. 파티가 끝난 저녁, 민서와 준혁이 잠든 하윤이를 가운데 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민서가 하윤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밤 사고가 나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응. 근데 그때가 사실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 민서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만 보자. 준혁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그때 날 살려줘서.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번에는 진짜로 변해줘서. 그리고 하윤이를 선물해줘서. 두 사람이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봄 햇살이 쏟아지는 2번째 봄 꽃집 앞이었습니다. 준혁이 유모차를 밀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이가 알록달록한 꽃들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서가 두 사람을 반기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 날씨 좋다. 점심 먹고 한강 갈까? 좋아.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꽃집 간판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쫓겨나던 날 민서는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1년 전에 남몰래 등록해둔 장기 기증 서류가 그 남자의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앞에서 비로소 한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따르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서도 준혁도 그리고 오정숙 여사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팠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2번째 봄이라는 꽃집 이름처럼 그들에게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아픔으로 끝났다면 2번째 시작은 용서와 화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생명까지 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다시 붙여봐야 금이 간 자리가 보인다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 금이 간 자리를 함께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리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